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성장주 투자의 아버지라고 불리죠. 필립 피셔. 이분의 세계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필립 피셔 정말 중요한 인물이죠. 당신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 보니까 와, 이게 단순히 그냥 싼 주식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대를 넘어서는 그런 위대한 기업을 찾아내는 그 날카로운 통찰. 이걸 좀 파헤쳐봐야겠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그 재무제표 너머의 진실을 캐는 방법이라고 하셨죠. 스커틀벗. 이거 좀 흥미로운데요? 네, 스코틀벗. 이게 피셔 투자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워렌 버핏도 이 부분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하니까요. 버핏까지요? 와, 대체 어떤 지혜가 숨어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맞아요. 피셔 성학은 그저 사서 묻어두라. 이거랑은 좀 차원이 달라요. 기업의 그 보이지 않는 질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질이요. 네, 예를 들면 경영진의 능력, 또 정직성, 그리고 미래 성장을 이끌 연구개발, R&D 역량, 또 경쟁자들이 쉽게 못 넘보는 그런 지속적인 우위 같은 거요. 그런 것들을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오늘 이 원칙들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명쾌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당신의 그 지색 탐구에 좀 실질적인 영감을 드릴 수 있도록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핵심 철학부터 좀 보죠. 피셔는 단기적인 시장 등락, 이런 거에는 별로 신경 안 썼다고요? 네, 거의 그렇죠. 뭐랄까, 몇십 년 뒤에 훨씬 큰 가치를 만들 잠재력, 이걸 가진 소수의 위대한 기업, 여기에만 집중했어요. 정말 위대한 기업이요? 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기업을 골랐다면 팔아야 할 때는 거의 오지 않는다, 이렇게 단언했죠. 와, 거의 안 판다. 이건 그냥 오래 갖고 있으라는 말과는 좀 다른 느낌인데요? 맞아요. 그 이상이죠. 그러니까 초기 분석이 정말 탄탄했다면 어지간한 시장 잡음이나 단기 실적 악화 같은 거는 그냥 무시할 정도의 확신, 그리고 인내,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확신과 인내. 네, 그 유명한 모토로라 투자 사례 있잖아요. 네네, 들어본 것 같아요. 1955년쯤에 투자했던 $1,000가 이게 49년 후예요. 거의 $200만 됐어요. $1,000가 $200만? 49년 만에. 와. 네, 이게 바로 시간과 복리의 마법이죠. 근데 그만큼 초기 분석이 정말 깊어야 하고 기업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 깊이 있는 분석의 핵심. 그게 바로 아까 말씀하신 스커틀벗이군요. 재무제표만으로는 알 수 없는 걸 알아낸다니 이거 진짜 흥미로운데요. 정확히 어떤 방식인가요? 기업을 둘러싼 아주 다양한 정보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직접 접촉하는 겁니다. 직접이요? 예를 들면 누구를요? 고객도 만나고요. 경쟁사 직원, 공급업자 담당자, 심지어 퇴사한 직원까지. 만나거나 통화하면서 회사의 진짜 평판, 제품에 대한 실제 반응, 경영진의 리더십 스타일, 그리고 연구개발 부서의 진짜 분위기 같은 거요. 와, 정말 발로 뛰는 정보 수집이네요. 그렇죠. 이런 생생한 정보를 얻는 거죠. 재무제표에는 안 나오는 경영진의 실제 리더십이나 직원들 사기 같은 무형자산, 이걸 파악하는데 아주 결정적이에요. 워렌 버핏도 이 방식에 감탄해서 직접 배웠다고 하죠. 마치 탐정 같은 느낌인데요. 근데 그렇게 비공식적으로 얻는 정보는 좀 편향되거나 부정확할 수도 있지 않나요? 한쪽 이야기만 들을 수도 있고. 피셔는 이걸 어떻게 걸러냈을까요?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맞아요. 위험이 있죠. 그래서 피셔는 한두 명 의견에만 의존하지 않았어요. 여러 사람을 만나는군요. 네, 아주 다양한 정보 채널을 통해서 얻은 그 이야기 조각들이 있잖아요. 네. 이걸 막 퍼즐 맞추듯이 교차 검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 피셔는 이걸 모자이크라고 불렀는데 이걸 완성해 나갔어요. 모자이크요? 네, 특정 정보원의 편견이라든지 이해관계 이런 걸 경계하면서 아주 비판적으로 정보를 해석하는 능력.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비판적 사고가 필수적이겠네요. 물론이죠. 시간과 노력이 엄청 들고요. 또 해당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으면 사실 효과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발굴한 위대한 기업, 이걸 평가하는 15가지 기준도 제시했다고요. 상당히 많던데요? 네, 15가지나 되죠. 근데 그 핵심을 꿰뚫는 몇 가지 예를 들자면요. 그냥 연구개발 예산 얼마 쓰냐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보나요? 그 돈이 정말 수익성 있는 혁신적인 제품으로 이어지는지, 즉 R&D의 효율성, 이걸 따졌어요. 효율성이요? 네, 또 다른 핵심은 경영진. 경영진이 단기 주가 부양쇼 이런 거에 급급한 게 아니라 정말 장기적인 비전, 그리고 도덕성, 즉 진정성을 가졌는지 이걸 파악하는 거였습니다. 진정성 중요하죠. 이런 질적인 요소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진짜 동력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게 기준을 통과한 기업을 찾았다면
매수는 언제 하는 걸 선호했나요? 이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기업을 찾았다면 시장이 일시적으로 그 가치를 좀 외면할 때 있잖아요. 네네. 즉 사람들이 막 공포에 질려서 팔 때 그때 매수하는 걸 선호했죠. 역발상 투자네요. 그렇죠. 하지만 또 너무 완벽한 타이밍만 기다리다가 좋은 기업을 놓치는 것보다는 이 정도면 합리적인 가격 범위다 싶으면 과감히 매수하는 그런 유연성도 보였어요. 아, 타이밍보다 기업 자체가 더 중요하다. 네, 그렇죠. 최고의 기업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그럼 반대로 매도 원칙은요? 아까 거의 팔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정말 극단적일 정도로 엄격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거의 안 팔았죠. 근데 기업 환경은 계속 변하잖아요. 요즘처럼 막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도 수십 년씩 보유하는 게 괜찮을까요? 그 질적 저하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신호일 때 매도를 고려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피셔에게 매도는 정말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었어요. 딱 세 가지 경우 정도인데. 세 가지요? 첫째, 최초 분석이 이거 명백히 틀렸구나 깨달았을 때. 둘째, 기업의 그 근본적인 성격이나 경쟁 우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을 때. 근본적인 변화군요. 네, 그리고 셋째는 아주 드물게 지금 가진 기업보다 훨씬 정말 압도적으로 좋은 투자 대장을 발견했는데 추가 자금이 없을 때. 이 정도뿐이었죠. 정말 제한적이네요. 그렇죠. 뭐 단기적인 주가 하락이나 본전 생각 이런 심리적인 요인, 이건 절대 매도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요즘 시대 변화가 빠르다는 질문에 대해서는요? 네, 그건 사실이죠. 근데 피셔의 관점은 기업의 그 핵심 DNA가 변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기술 변화에 잘 적응하면서 혁신을 계속하는 기업이라면 오히려 변화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린 R&D 효율성 저하, 경영진의 도덕성 문제, 경쟁 우위 상실 같은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런 게 보이면 매도를 고려하는 거죠. 결국 필립 피셔의 지혜는 시류에 막 휩쓸리지 않고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이걸 꿰뚫어 보는 깊이 있는 분석, 네, 분석. 그리고 그걸 믿고 기다리는, 어떻게 보면 좀 비범한 인내심, 여기에 있는 것 같네요. 정확합니다. 정보가 정말 홍수처럼 쏟아지는 오늘날에는요, 그의 철학이 더 중요해졌어요. 더 중요해졌다고요? 네, 수많은 소음 속에서 진짜 의미 있는 신호를 가려내고 또 군중 심리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독립적인 판단력, 이 가치를 다시 일깨워지죠. 네. 그리고 흥미로운 건 기업의 질적 측면, 장기적 관점, 그리고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 즉 스커틀벗이죠. 이걸 중시하는 거의 접근 방식이 오늘날 강조되는 ESG 경영이나 지속가능 투자와도 놀랍도록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아, ESG와도 연결이 되는군요. 신기하네요. 네, 그렇죠. 피셔는 다수가 가는 길을 의심하라, 이런 조언도 했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중요한 말이죠. 혹시 당신도 주변에서 모두가 이거 좋다 저거 좋다 말하는 무언가에 대해서 정말 그럴까? 왜지? 하고 질문을 던져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피셔처럼 당신이 관심을 가진 분야나 현상에 대해 한 걸음 더 깊이 파고들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숨겨진 이야기를 직접 찾아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어쩌면 예상치 못한 정말 놀라운 통찰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